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하나와 좀 슬프고 화나는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기쁜 것부터? 기분이 좋은 건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모자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총 지금까지 23개 에피소드를 녹음했고요. 그런데 오늘 새벽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애플 팟캐스트를 듣는데 예술 카테고리 순위 4위, 전체 팟캐스트 종합 순위 51위에 올랐습니다. 자, 박수.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야 붐업이 되나 보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화가 나는 소식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어제 MB가 성명을 발표했죠. 아주 짧은 아나무인, 언어도단, 후안무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예전에 골목성명,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성명이 생각나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후진 그런 성명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변인 담화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고 분노했다. 우리 인이도 분노를 하네요. 우리 인이가 분노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저 역시 분노합니다. 제가 문재인의 운명을 읽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이었습니다. 이 좋은 기분으로 저희 박청춘 군이 심혈을 아닙니다. 심혈까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심혈 비슷한 것을 기울인 저희의 자체 광고 들으시고 곧이어 시작하겠습니다. 성환경의 슈퍼스타를 들으면 너의 견문 지식 늘어난다. 성환경의 슈퍼스타를 듣고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닥치는 대로 읽어주는 성환경의 슈퍼스타. 자매품 스튜디오 슈퍼스타도 있어요. 사회적 갈등 관리. 나에게 떨어진 또 다른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장기 미제 국책사업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관리였다. 이해 당사자, 갈등의 주체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합리적 방식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안을 도출하는 일이다. 장기 국책 사업들이 미제일 수밖에 없었던 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이든 잘해야 본전이다. 당연히 차일피일 미뤄졌던 것이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패장, 사패산 터널 문제와 천성산 터널 문제 등이 모두 그랬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몇 년 동안 묵혀있던 문제들이다.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이런 현안들을 회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다 털고 가야 한다는 의지가 아주 강했다. 가급적 풀 수 있는 대로 다 풀고 가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두 감당하자는 기조였다. 이미 인수위 때 세운 원칙이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 갈등 조정 업무가 민정수석실에 던져졌다. 사패산과 천성산 터널 문제는 대통령이 대선 과정 중에 노선 재검토를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 공약에 따라 노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찬반 양쪽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기존 노선의 재검토와 대안 노선을 검토했다. 사패산 터널의 경우 양쪽에서 추천한 동수의 전문가들이 각각 추천한 쪽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천성산 터널은 재검토위원회가 어렵게 결론을 내렸으나 반대쪽이 승복하지 않았다. 두 터널 모두 대안이 마땅치 않았다. 기존 노선보다 환경 피해를 줄일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이미 해당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 공사가 많이 진행돼 선택의 여지도 많지 않았다. 나는 여러 번 현장에 가봤다. 휴일날 혼자 차를 몰고 가보기도 하고 사패산의 경우 일부러 그곳으로 등산가 산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했다. 사패산 터널의 경우 이미 터널 입구까지 고가도로 교각이 세워졌고 상판도 대부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 상태에서 노선 재검토를 위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있었다. 따라서 노선이 변경될 경우 이미 건설된 도로와 교각을 철거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불교계에 협조를 구했다. 불교계에서 환경운동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노선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수긍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과 불교 환경운동연합의 수경 스님 등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대통령이 조계종 법전 종정 스님을 정식으로 찾아뵙고 협조를 부탁드리기로 했다. 2003년 12월 5일 대통령은 해인사를 직접 방문해 법전 종정 스님을 만나 노선 재검토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사과했다. 종정 스님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국책사업에 협조할 것을 종단에 지시했다. 사패산 터널 문제는 그것으로 풀렸다. 천성산 터널은 정부 출범 때부터 단식을 하며 반대 운동을 이끌었던 지율 스님이 종정 스님의 지시나 종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참여정부 기간 동안 그 문제로 4차례 단식을 했다. 처음에는 부산에서 단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다. 4번째 단식은 100일을 넘긴 그야말로 목숨을 건 극단적 단식이었다. 온 사회가 그의 단식을 걱정하며 행여 불행한 일이 생길까 가슴을 졸였다. 나는 단식 때마다 찾아가 만류하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다. 정부가 정책에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귀 기울이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 의견이 집단적일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가 해체된 시기여서 그런지 큰 사회적 갈등이 많이 터져나왔다. 그런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방패장 문제도 첨예한 갈등 현안이었다.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부처에 맡겼다가 일이 어렵게 됐다. 방패장 수용을 신청하는 지역에 보상책으로 3천억 원의 지역 지원금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즉 한수원의 본사 이전 등을 일종의 반대급부 혜택으로 주도록 했다. 거기에 더해 도로 등 여러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정부와 해당 지역 모두 윈윈이라고 생각했다. 전북 부안군이 신청을 해왔다. 나중에 알았지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게 아니었다. 주무부처에서 그 점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게 실책이었다. 거액의 지원이 붙어 있으니 어디서나 하고 싶어 할 것으로 쉽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청와대는 그것도 모르고 해결의 돌파구가 열렸다고 생각했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이 부안을 다녀와서는 그 지역 반응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유치 의지가 강하다는 보고까지 했다. 도사리고 있던 갈등을 보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은 가뜩이나 전라북도에 경제적으로 활력을 주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주 잘 됐다며 반색을 했다. 그리로 결정했다.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부안군수의 신청 과정에 다소 독단적인 면이 있었다. 군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군민들 반대가 만만치 않았는데 한수원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미숙한 점이 많았다. 거기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반대운동이 가세했다. 반발과 갈등이 확산되면서 할 수 없이 청와대가 나서게 됐다. 사실 그 전에 부안을 둘러봤다. 문제없다는 산자부 보고와는 달리 민정수석실로 올라오는 보고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질 무렵이었다.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 협조도 받지 않은 채 휴일에 아내와 교대로 운전하면서 내려가 상황을 살펴봤다. 가서 본 부안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자연 환경이 특별히 아름다운 곳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에 강한 자부심을 갖는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런 정서나 요구를 살피는 게 처음부터 부족했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다. 부안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거세지자 정부는 보상책으로 강구했던 지원 규모를 늘려서 민심을 무마해보려 했다. 수차 논의 끝에 부안까지의 도로를 확장하는 등 그 일대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2조 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반대 민심을 되돌릴 수 없었다. 결국 부안 주민들의 반대는 거의 밀란 수준으로까지 증폭돼 많은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형사처벌 받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시민단체들 중재를 받아들여 주민투표로 판가름하게 됐다. 그리고 부안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에 따라 부안군 위도에 방패장을 건설하려던 당초 계획을 포기했다. 결국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받고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경주로 결정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부안 주민들에게 남긴 상처가 너무 컸다.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이었다. 방패장 문제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많은 교훈을 얻었다. 우선 반대가 있고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사안은 사전에 반대와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한 연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안의 경우에도 반드시 군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했다. 그런 절차 없이 군수가 독단적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을 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판단해야 옳았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수천억 원의 지원 사업과 그 이상의 사회간접 자본 투자로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주민들이 찬성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낙관에 빠졌다. 군수가 군의회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밀어붙이기만 했다. 다음으로 역시 현장에 가봐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지역마다 받아들이는 정서가 크게 다를 수 있다. 사실 방패장은 원전에서 나오는 작업복과 장갑, 장화 등 중저준위 폐기물만 저장하는 곳이다. 거기에 더해 그때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렇더라도 살아있는 핵연료를 취급하는 원전 시설에 비하면 위험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그래서 울진, 삼척, 고리 등 기존의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이나 근처 지역 주민들은 원전에 익숙하고 방패장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반면 원전에 생소하고 자연 환경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부안 같은 지역에서는 방패장만 해도 펄쩍 뛸 수 있다. 그 같은 주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칸막이식 업무 처리 문화였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은 처음부터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해 지혜를 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방패장도 국가가 십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엄청난 갈등 사안이었다. 부처에선 산자부뿐 아니라 행자부, 환경부, 국정홍보처, 청와대에선 정책실뿐 아니라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등이 처음부터 논의에 함께 참여했어야 했다. 민심대책, 홍보대책, 환경단체 설득대책 등을 분담해 나갔으면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산자부와 정책실 정도의 선에서 논의하고 대응해 가다 도저히 감당 안 될 지경에 가서야 비로소 논의의 참여폭을 확대했다. 민정수석실이 관여해 보니 그때까지 홍보를 맡았던 산자부와 한수원의 홍보 능력은 반대운동을 하는 환경단체들보다 못한 실정이었다.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을 놓고 결국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작업까지 그곳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오해가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 시설에서 중저준위 폐기물이 옮겨지고 나면 임시 저장 시설에 여유가 생기므로 굳이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부안을 포기한 후 새로 방패장 부지를 선정할 때는 처음부터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로 명시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 같은 사안도 마찬가지였다. 정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무 분야 참모들도 처음부터 논의에 참여해야 마땅한데도 외교 안보 부서끼리만 논의해서 결정했다.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 그 뒷감당만 정무 분야 참모들 몫으로 넘어오곤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갈등 사안의 당사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던 모양이다. 내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 나는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꼭 주목받지 않는 누군가라도 어디선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아 안타까워한다. 그런 일이 많으면 소통을 내세운 참여정부의 모습이 아니라고 봤다. 우리가 다가가서 들어주기도 해야 하고 한편으론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독이는 일이 민정수석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시민사회 수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체면 따지지 않고 나서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만나보고 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에 치여 벼르기만 하다가 못한 경우가 많아 늘 아쉬웠다. 서해해전 희생장병 가족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만나보려고 하다가 아예 대통령께 말씀드려 대통령이 직접 만나도록 한 적이 있다. 그 중에 누군가는 형편이 어려워서 취업을 알선해주기도 했다. 대우건설 고 남상국 사장 가족도 그렇다. 그 가족들을 꼭 한번 만나 위로하고 싶었는데 끝내 못했다. 청와대 나오고 나서까지 못 찾아간 게 아쉬웠다. 얼마나 우리를 원망할까 싶어 늘 마음이 무거웠다. 나중에 그분 딸이 조기숙 수석의 학교 제자여서 우리 쪽이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노동사건. 노동사건은 정책실 산하 노동비서관실 업무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노동비서관실 업무 중 정책에 관한 업무는 직제대로 정책실장 지시를 받되 노동쟁이나 노사 분규에 대한 대응 업무는 민정수석 지시를 받도록 교통정리를 했다. 그 업무의 성격상 정책실보다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와의 접촉과 현안 파악, 검찰, 경찰과의 업무 협조 등이 민정수석실 업무와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내가 노동변호사를 오래 해 그쪽 사정을 잘 안다는 것도 감안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그런 지시로 나는 참여정부 출범 차태, 전교조 나이스 투쟁, 철도 파업, 화물연대 파업, 조흥은행 파업 등의 굵직한 노동사건 대응을 담당했다. 그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왕수석 소리를 듣기도 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 솜방망이 대응이란 비난도 많이 들었다.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에다 노동사건에 대한 대응 업무가 더해지니 일이 벅찼다. 나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 직원들까지 업무량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다. 예를 들면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운송료를 야기하는 구조가 원인이었다. 과거엔 화물 운송 요금에 일종의 표준 요율제가 있어 운송료가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줬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초기 규제 철폐 차원에서 그 제도가 없어졌다. 거기에 IMF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 조정된 노동자들이 지입 차주로 몰리면서 화물 차량 대수가 크게 늘어났다. 과당 경쟁 속에서 운임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게다가 화물 운송업의 다단계 구조로 인해 운임 중 20에서 30%가 운송 주선 수수료로 떨어져 나갔다. 우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요인들이 겹쳐 화물 차량 운전자들이 실제로 받는 운송료는 몇 년 전 표준 요율제가 있던 시기에 비해 60에서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표준 요율제를 되살리고 다단계 구조를 개선해 화물 차량 대수를 줄여나가는 정책적 접근을 해야 했다. 그건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니었다.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고 정책실이나 부처에도 그런 정책적 접근을 부탁했지만 이후 과정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화물연대 측에서 꽤 오랫동안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며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회피했다. 주무부서라 할 건교부는 일종의 노동 문제로 생각해서 노동부로 미뤘다. 노동부는 그들의 신분이 법정 노동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도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 소관 업무로 보지 않았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에 화를 많이 냈다. 내게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마침 미국 방문과 겹쳤다. 미국으로 떠날 때도 내게 특별히 당부했고 미국 방문 중에도 매일 전화로 상황을 점검하며 군 인력 투입에 대한 검토를 재차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육로 수송률이 절대적이고 철도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트레일러 차량이 많지 않아 군 인력을 모두 투입해도 부산항이나 컨테이너 야드 내에서 컨테이너 박스 옮기는 역할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또 군 운전 인력이나 대체 운전 인력을 동원해 화물연대가 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것이 가능한 길은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선포하는 것뿐이었다. 물론 부산항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 그러나 그건 최후의 카드로 유보해 두고 화물연대와 협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합의 타결됐다. 말이 합의 타결이지 사실은 정부가 두 손 든 것이었다. 부산항 화물 적치율이 계속 올라가 여유가 하루 이틀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즉각 시행 가능한 사항은 시행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마치 노조처럼 운송사업자 단체, 화주단체 등과 매년 교섭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화물연대로선 대성공을 거뒀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조합원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도취했는지 그로부터 불과 두세 달 후에 2차 파업을 했다. 딱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1차 파업과 달리 무리한 파업이었다. 정부도 온정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속수무책이었던 1차 파업 때와 달리 정부의 대응 수단도 많아졌고 부산항의 화물 적치율도 미리 낮춰놔 대응력을 높였다.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로 인해 화물연대 지도부는 구속됐다.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이루어지고 있던 대화도 끊겨버리고 말았다. 철도 파업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4월 참여정부 출범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총파업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고자 복직과 민영화 중단 등 이전 정부 때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솜방망이 대응이란 비난을 들으면서도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공사화 반대를 주장하는 2차 파업을 했다. 이번에는 공권력을 투입해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구속자와 해고자가 발생했다. 그들의 복직 문제는 참여정부 마칠 때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 참여정부 초기 그 같은 정부와 노동계의 충돌로 노정관계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면이 있었다. 노동계가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처음부터 서두르거나 과욕을 부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또는 노동계의 높은 기대를 참여정부가 감당 못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노동 분야에 있어서 참여정부 개혁을 촉진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개혁 역량을 손상시킨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당시 나이스 문제 때문에 만난 전교조 지도부는 풍모나 자세에서 참으로 헌신적인 분들이었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해야 할 근본적 교육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기술적 과제라고 할 만한 나이스 문제에 어찌나 비장한 태도로 임하는지 내가 마치 만주벌판에서 풍찬 노숙하며 독립운동하는 분들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였다. 어쨌든 참여정부 출범 초기 그 중요한 시기에 교육부나 전교조는 그 문제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그 문제는 해결됐다. 하지만 첫 조각 때 파격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임명했던 교육부 장관은 개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엔 점차 안정적 인사로 가기 마련이다.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을 기대만큼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대하는 자세. 효순 미선양 사건과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한미 관계는 2002년 후보 시절부터 이미 핫 이슈였다. 한미 관계는 남북 관계와 동전의 양면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지속, 한미 동맹과 균형 외교, 그리고 자주 국방을 주요 외교 안보 노선으로 천명했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시하되 지나친 대미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균형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런 기조에서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고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과연 자주국방과 군개혁 의지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국방개혁은 문민 장관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엔 전통적 방식의 인사를 하고 임기 후반쯤 민간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구상했다. 우리는 첫 국방장관으로 준비된 카드가 없었다. 몇 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다 2명으로 압축됐을 때 대통령은 정찬용 인사보좌관으로 하여금 두 사람 모두를 직접 만나 자주국방과 군개혁 의지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지시했다. 정 보좌관 보고에 따라 조영길 장관을 낙점했다. 2003년 5월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은 기억에 남는다. 정부 출범 초 북한 핵 문제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미국의 네오콘 사이에서 북한 폭격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만나 어떻게든 평화적 해결로 방향을 틀도록 하는 것을 미국 방문 목표로 잡았다. 당시 미국이 준비한 한미 공동 성명 초안엔 북핵 문제에 대해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 입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불사한다는 뜻이다. 물론 미국도 무력 사용을 실제 선택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옵션 속에 넣어두는 것이 북한을 견제하는 카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불안 심리가 높아져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를 포함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컸다. 실제로 미 일각에서 북폭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한 등급 낮춘 일도 있었다. 그 문장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로 바꾸고자 안보팀이 무진 애를 썼다. 그 협상을 위해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에 NSC와 외교부 당국자들을 워싱턴으로 보냈다. 윤영관 장관조차 미국이 우리 요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비관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요청이 수용됐다. 대통령은 크게 안도했다.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고맙게 생각했다.
다음 날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한국전쟁 때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발언도 모두 고마움의 표시였다. 그 발언이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됐다. 나는 이해한다. 한때 북풍마저 거론되던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 기조에 합의해준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외교적 수사로 표시한 게 좀 지나쳤을 뿐이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중시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국력 신장에 걸맞게 자주 국방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2002년 11월부터 부시 행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향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 조정을 요구해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선인이 인수위 시절 계룡대를 방문해 주한미군이 갑자기 감축하거나 철수할 경우 과연 한국군 지휘부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 언론에 새나간 적이 있다. 홍보라인에서는 그 발언이 논란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당선인의 발언 내용과 취지를 완화해서 내보냈다. 그러나 당선인은 우리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던진 발언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홍보라인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당선인도 그 사실을 알고 홍보팀을 크게 나무랐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임기 첫 해에 여러 핫 이슈를 만들어냈다. 부시 행정부는 계속 새로운 아젠다를 던졌다. 대처 방안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 간, 청와대와 부처 간, 청와대 수석실 간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갈등도 있었다. 민정수석으로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분담 협정,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대응,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개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관여하게 됐다. 이처럼 안보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도 의견차가 컸다. 청와대 내부는 물론 청와대와 부처, 부처와 부처 사이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중재해야 하는 일도 많았다. 나중에 비서실장이 되고 나선 매주 목요일 오후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체인 안보정책조정회의 멤버로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 청와대 내부 그리고 부처 사이의 의견이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했던 것, 그리고 다양한 의견 사이에 기탄 없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던 게 참여정부 강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재밌던 것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통일부뿐 아니라 국정원도 북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려는 입장이었던 데 비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보다 우위에 놓고 입장이 나뉘었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토론 끝에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었다. 청와대가 가운데에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은 없었죠. 제가 중간에 잠깐 낭독 중간에 여기 각주들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효순 미선양 사건은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우리 여중생 2명이 압사당한 사건이죠. 처리 과정에서 한미 행정협정 등 한미 불평등 문제가 커다란 사회 이슈로 부각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NSC, 이건 국가안전보장회의, 우리나라 국가안보 통일 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죠.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지만 기능이 유명무실했다가 참여정부가 그 위상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 네오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또는 그 세력을 일컫는 용어죠. 그러니까 매파죠. 매파, 비둘기파 매파에서 매파.
무디스는 미국의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다 아실 거고요. 계룡대, 이거 대학 아닙니다.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를 말합니다. 또 이거는 좀 어려운데, 개념계획 5029, 작전계획 5029. 이건 북한의 급변사태, 즉 쿠데타를 말합니다. 대량 탈북, 북한 정권 붕괴 등 돌발 사태가 일어날 경우를 가정해 만든 미군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5는 미군이 한반도 작전에 붙이는 숫자고요. 다소 추상적이고 개괄적 성격이었던 개념계획 5029와 달리 작전계획 5029는 한반도 유사시 병력 동원, 부대 배치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친절한 설명 끝내고 다음 내용은 저도 고통스럽네요. 자,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결정, 파병. 임기 첫해 대통령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결정이 이라크 파병이었다. 청와대 전체가 큰 진통을 겪었다. 청와대와 내각의 외교, 국방, 안보 라인은 미국 요청을 받아들여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파병 요청을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규모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물밑으로 말하는 규모는 5천에서 7천 명 선의 전투 보병이었다. 외교, 국방, 안보 라인은 한술 더 떠서 10,000명 이상의 전투병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사단급 규모가 돼야 독립된 구역을 맡아 독립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안 그러면 미군 밑에 예속돼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 내의 정무 분야 참모들은 파병을 반대했다. 나도 반대했다.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병했다가 희생장병이 생기게 되면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마땅치 않아 하는 입장이었다. 파병을 반대하는 우리들 주장을 100번 수긍하고 공감했다. 그러나 그때 한국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미국 일각에서 네오콘을 중심으로 북폭이나 제한적 대북 공격설이 나오고 있었다. 대북 봉쇄 등의 제재 조치도 제기되고 있었다. 한반도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다. 한반도 정세 불안을 이유로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한 등급 하향하자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물론 대통령은 미국의 시종일관 무력에 의한 대북 문제 해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천명했다. 북핵 문제는 철저하게 대화를 통해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대통령 소신은 확고했다. 그러나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미국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자면 우리도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대통령도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했다. 대통령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NSC 사무처 이종석 차장이 묘안을 내놨다. 미국의 파병 요구를 받아들이되 파병 규모는 최소한으로 한다. 파병은 비전투병 3,000명으로 한다. 파병 성격도 전투작전 수행이 아니라 전후 재건 사업 지원이다. 이런 방안이었다. 고건 총리가 회의에서 평화재건 지원부대로 파병 성격을 분명히 정리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대통령이 그 방안을 수용했다. 우방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셈이다.
파병 지역도 최대한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장병들의 고귀한 인명피해도 막을 수 있다. 대통령은 내게 그 방안으로 먼저 청와대 내의 반대파를 설득하고 시민사회 진영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도 찬성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실무 책임자를 미국으로 보내 실무 협의를 한 데 이어 이종석 NSC 차장을 협상 대표로 미국에 보냈다.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국무부 쪽은 대체로 이해하는 반응이었지만 국방부 쪽에선 시니컬한 반응이었다고 했다. 10,000명 이상 전투병 파병 운운한 우리 내부의 주장이 미국 쪽 기대치를 높여놓은 것이었다. 나중에 비공식 루트로 들어온 부시 행정부 반응은 고맙다는 것이었다.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도 동맹국의 파병 동참이란 모양 갖추기가 절실했던 것이다. 파병 방침을 발표하는 문안을 외교부가 준비해왔다. 초안엔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며 우리의 파병이 향후에 전후 재건 복구 사업 등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나는 이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인지 모르겠다면서 그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다.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사지에 내모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적 이익은 파병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이라는 현실적 이해 때문에 파병한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히라고 지시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파병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갔다. 미국의 협조를 얻어 육자회담이라는 다자 외교 틀을 만들어냈다. 육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었다. 한때 북포까지 주장했던 네오콘의 강경론을 누그러뜨리면서 위기 관리를 해나갈 수도 있었다. 그 바탕엔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했다는 것이 큰 힘이 됐다. 훗날 대통령은 파병에 대해 나도 개인이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했다. 고스란했다. 옳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도했다. 진보 개혁 진영은 지금도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잘못한 일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 이라크 파병을 꼽는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파병이 논의될 당시 진보 개혁 진영의 반대는 정부가 최소 규모의 비전투병 파병으로 결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진보 개혁 진영의 반대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육자회담을 통한 북핵 위기의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있는 지금에 와서도 파병이 잘못이었다고 평가하는 데엔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이라크 전쟁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파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국익을 위해 필요하면 파병할 수도 있다. 그것이 국가 경영이다. 진보 개혁 진영이 집권을 위해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픔. 내부적으로 가장 아팠던 사건은 나라 종금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였다. 안희정 씨 등 대통령 측근들은 물론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렀던 집권의 1등 공신들이 줄줄이 십자가를 져야 했다.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받겠다고 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한 시대의 선거 관행을 우리 시대에 끊고자 했다. 말이 그렇지 스스로의 살을 도려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했다. 검찰엔 개의치 말고 조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천명도 했다. 어차피 수사가 이루어졌겠지만 그 바람에 수사가 더 앞당겨진 면도 있었을 것이다. 피할 수 있는 잔이 아니었다. 당시 검찰의 소환 과정은 정말 문제였다. 안희정 씨의 경우 처음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나중에 영장이 발부돼 수감될 때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망신 정도가 아니고 마녀 사냥을 하듯 했다. 지켜보는 우리도 참담한 심정인데 본인은 어땠을까? 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안희정 씨가 검찰에 출두하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 희대의 파렴치범이 드디어 검찰청사에 등장이라도 한 듯 당사자를 한가운데 두고 수많은 기자들이 밀고 당기고 붙잡으며 그를 누추하고 끔찍한 지경의 처지로 만들었다. 국민들 눈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는 만신창이가 됐다. 그런 식의 인격적 모욕이 몇 차례나 이어졌다. 인격은커녕 인권도 없었다. 그 일을 계기로 주요 피의자가 검찰에 소환될 때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갖춰졌다. 청사 안에서는 일체 취재할 수 없게 하고 청사 밖에서만 포토라인을 설정해 취재하도록 했다. 지금도 그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 해결이 아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아직 무죄다. 따라서 그 기간에 언론에 노출되면서 언론에 의해 인권 유린을 당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의 알 권리나 언론의 취재 활동 자유라는 말로 인권 유린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적어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는 언론의 취재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법 처리된 분들의 처지는 모두 딱하고 억울했다. 특히 안희정 씨는 더욱 그랬다.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자금을 책임졌던 데다 나라 종금 건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아예 청와대에 안 들어왔다. 누구는 그에게 당분간 외국에 나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본인은 청와대엔 안 들어가지만 닥쳐올 상황과 정면으로 부딪히겠다고 했다. 그리곤 정면으로 부딪혔지만 정말로 가혹하게 당했다. 심지어는 본인 책임이 아닌 일까지도 본인이 안아버렸다. 가족들이 겪은 고통의 과정을 접하면서 민정수석으로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원망스러웠다. 안희정 씨뿐 아니라 강금원, 염동현, 정대철, 이상수, 이재정 등 고초를 겪은 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기 짝이 없다. 나도 선거 때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단지 나는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회계 담당을 별도로 두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돈을 만지지 않았다는 차이뿐이다. 실제로 당시 사법 처리 당한 분들과 나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더 미안했다. 모두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한 시대의 어떤 관행과 잔재를 털어내려는 대통령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 각자 십자가를 기꺼이 져준 고마운 분들이다.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선거 문화가 바뀌었고 선거 혁명이 가능해졌다. 가슴 아프기로는 참여정부 청와대 첫 부속실장을 지냈던 양길승 씨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청남대 반환 행사를 수행하러 내려갔던 그가 일과 시간 이후 지인들의 술자리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몰래 카메라로 찍었다. 그 술자리는 졸지에 총선 대비 사조직 점검,
부적절한 인물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로 부풀려졌다. 그 사건이 뒤늦게 문제된 8월, 늦은 여름 휴가를 갔다. 휴가는 일주일이었지만 2박 3일만 쉴 생각이었다. 경북 문경으로 아내와 짧은 여행을 떠났다. 내가 좋아하는 곳이다. 봉암사에서 하루 묵었는데 핸드폰이 안 되는 곳이었다. 다음 날 핸드폰이 되는 곳으로 나오자마자 어느 기자가 취재 전화를 해왔다. 그래서 처음 알게 됐다. 내가 휴가를 간 것과 하루 동안 전화를 안 받은 것까지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다. 사실을 말하자면 부속실장 직책에 있으니 술자리 참석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비난받을 일은 없었다.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부적절한 만큼만 비난받아야 하는데 그 역시 마녀 사냥을 당해야 했다. 그리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소환 조사를 당하는데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파렴치범도 당하지 않을 갖은 모멸을 당했다. 언론은 청와대 내부에 은폐축소 의혹까지 제기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언론 보도는 춤을 췄고 그런 일이 처음이었던 청와대 내부에선 사실관계도 잘 모른 채 언론 보도만 보고 그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도 답답해 청와대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양 실장 관련 은폐축소 부실조사 의혹에 대한 민정수석의 견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청와대 내에서조차 동료의 억울함을 몰라줬다. 그만큼 언론 보도가 진실을 압도하면서 여론 재판을 해버렸다. 나중에 수사 결과 사실관계가 밝혀졌지만 훼손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에는 부족했다. 또 여기서 제가 또 개입합니다. 나라종금 사건은 2조 원대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하고 퇴출된 나라종금의 대주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안희정 씨와 염동현 씨 등에게 퇴출 전인 1999년 무렵 로비 자금을 전달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청남대는 충북 청원군 대청댐 부근 약 55만 평에 지은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고요. 50 때부터 대통령의 별장으로 쓰였으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4월 18일 국민휴양시설로 반환했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대통령, 제 신임을 묻다. 대통령은 2003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그 기간 동안 SK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검찰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연루 사실과 소환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언론은 연일 최 전 비서관의 비자금 수뢰 의혹 기사로 시커멓게 뒤덮였다. 사실 최 전 비서관 연루 사실은 이미 민정수석실이 오래전에 포착해 대통령에게 보고드린 내용이었다. 2003년 8월 비서실 인사 때 최 전 비서관이 총선 출마 준비를 명분으로 청와대를 떠난 것도 민정수석실의 사전 대비 조치였다. 예상했던 일이 닥쳐온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자 그 충격은 매우 컸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기간 내내 회계를 담당하면서 보좌를 해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라고 불리던 인물이었다.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휘청거렸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 문제를 내내 고심하셨던 모양이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 환영 나갔던 수석 보좌관들과 늘 관저에서 티타임을 가졌다.
가볍게 환담도 나누고 그동안 있었던 국내 상황 중 필요한 일을 보고하는 기회도 됐다.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한 10월 9일 밤에도 관저에 참모들이 모였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최 전 비서관 사건에 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다. 대통령은 아무래도 당신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입장 표명의 내용과 방법을 두고선 따로 말씀이 없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대선 자금 문제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입장을 밝히려는 정도로 다들 받아들였다. 참모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다. 대통령은 내가 적절하게 알아서 하겠다며 이야기를 매듭짓고 자리를 파했다. 관저에서 나오려는데 대통령이 나를 붙잡았다. 별일 없으면 얘기를 좀 더 합시다.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다. 다들 대통령이 최 전 비서관 건에 대해 민정수석으로부터 더 자세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모두 떠나고 조용해지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깜짝 놀랐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최 전 비서관 일을 바로 당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나친 대응이라고 생각했다. 자칫하면 나라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내내 생각한 건데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다. 이미 결심을 굳힌 것이다. 그럴 땐 바로 반대해봤자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노 대통령이 고집이 매우 셀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었다. 시간을 두고 여러 번 거듭 반대 의견을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했다. 나는 재신임을 묻자면 국민투표밖에 없는데 헌법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그리고 재신임을 묻더라도 지금은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때가 이르고 적어도 기소가 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대통령도 수긍하는 것 같았다. 나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가 좀 지났을 때 부속실에서 황급히 전화가 왔다. 대통령이 지금 바로 춘추관으로 가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했다. 당장 갈 테니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막고 있으라고 했다. 그때까지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안에 있지 않고 임시로 외교통상부 청사에 있었다. 곧바로 춘추관으로 달려갔으나 대통령은 이미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예고 없는 기자회견은 원고조차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폐부를 찔렀다. 최도술은 약 20년 가까이 절 보좌해왔고 최근까지 절 보좌했습니다. 수사 결과 사실이 다 밝혀지겠지만 그 혐의에 대해 제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합니다. 아울러 책임을 지려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습니다. 저는 모든 권력적 수단을 포기했습니다. 도덕적 신뢰 하나만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천일 뿐입니다. 그 문제에 적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겸허히 심판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이 상태로 국정을 운영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언론 환경도 나쁘고 국회 환경도 나쁘고 지역적 민심 환경도 안 좋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도덕적 자부심입니다. 지금 최도술 전 비서관 사건으로 해서 빚어진 문제는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모로서 참으로 착잡했다. 참모들의 배석 없는 기자회견이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참모들이 반대할 기미가 있거나 틀림없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반대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결행해버릴 때가 가끔 있었다. 그런 일은 대단히 드물었지만 재신임 발표가 그랬고 대연정 제안이 그랬다. 참모들의 반대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자신의 뜻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 경우 대체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성환경의 슈퍼스타. 네, 저도 읽는 내내 좀 짠하네요. 참여정부 시절 이랬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언론이 참여정부를 물고 뜯고 뽑아준 국민들조차 참여정부 욕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돌아가시고 나서 더 뭐랄까 전설이 돼버린, 영웅이 돼버린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 효과, 그 외 많은 것, CM송 제작까지 장미라 박청춘이었고요. 우리의 타이틀곡 김문선, 우리의 대문 공병각, 음악 박병기 오유석, 그리고 저 성환경이었습니다. 살짝 아쉬우니까 저희가 만든 자체 광고 마지막으로 한번 들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상환경의 슈퍼스타를 들으면 너의 견문지식 늘어난다. 상환경의 슈퍼스타를 듣고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닥치는 대로 읽어주는 상환경의 슈퍼스타. 자매품 스튜디오 슈퍼스타도 있어요.